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장 소장님, 네. 잘 쉬다 오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충전 확실히 되신 거죠? 유쾌상쾌 통쾌 정치인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 오늘은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 귀국 이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공백 상태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무대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부터 대규모 경제 투자도 이끌어냈고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제들도 있죠. 자, 그럼 먼저 이 대통령의 유엔 데뷔전을 평가부터 해보실까요? 야당이 먼저. 저는 뭐 이 대통령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다 해서 굉장히 서툴 거라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성과라는 거야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굉장히 능숙하게 하신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사실 유엔이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자꾸 미국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유엔 자체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는 뭐 흠잡을 게 없죠.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이기도 하고 회의 주재도 했으니까 이제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네. 진짜 미국이랑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관세 협상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대통령직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미국이 시시각각 태도를 바꿀 겁니다 아마. 처음에 우리랑 합의문 없이 합의한 것처럼 얘기했을 때랑 지금하고 아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본은 왜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을 안 하고 단독으로 저렇게 플레이를 했던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한 달 내에 뭐 에이펙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 관련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다. 아직은 잠정적으로.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하셨다. 네. 잘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잘했다는데 저는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100점이요? 또 100점 만점 150점. 엄청나게 잘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그 과정이나 어떤 노력 자체는 당연히 만점이고 내용 자체도 유엔을 통해서 세계에 무너진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걸 알리는 게 가장 큰 방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K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10월에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됐나라고 생각하는 세계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 다 회복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 됐고 우리 민주국가로서 국권이 있다. 이 부분을 천명한 것들 그거 매우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됐다. 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남북 문제에 대한 평화의 고민은 없었다고 봐요. 네. 그냥 대치만 있었고 감정만 남았지만 사실 뭐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북한과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서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에 이르겠다. 결국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부분들을 던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어떤 변화다. 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그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AI 중심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같이.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성과를 얻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안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했다. 뭘 잘해요? 네? 균형을 좀 잘했다. 맞춰주시나요? 뭘 대단히 잘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 떨어진 거 봐보세요. 그 목요일 날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왔잖아요. 뭐 며칠 동안 올랐으니까 조정한 거다.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지금 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숙제가 더 많아졌어요. 지난번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 했을 때보다 숙제가 더 많아졌고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뭐 유엔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정상국가 됐어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뭐 월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많이 해주세요. 이건 잘하셨어요. 근데 월가 투자자들한테 투자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금요일날 주식이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유엔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예? 트럼프 때문에 그러지.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지금. 트럼프가 저러면은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지. 시장 그리고 정책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네. 대단히 좀 더 큰 일이다, 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관세 문제는 앞에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안보 문제하고 군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집권 세력 간의 갈등, 남남 갈등이 심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는 미군 빼고도 대한민국 군사력은 5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실사격 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세현 전 장관이 정청래 대표랑 26일 날 세미나를 해요. 네. 외교 관련해서. 거기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과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측근들 다 뭐 치워버려야 된다. 주변 동맹파 너무 많다. 측근들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문정부 시즌2다. 유엔 연설에 비핵화 왜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유엔에서 외교활동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이런 세미나를 해요. 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대통령에게 이 트럼프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외교안보 문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 특히 집권 세력 간의 갈등. 정말 더 큰 숙제에 왔어요. 예. 큰일 났어요. 일단 뭐 확실히. 미국 가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유엔 총회 참석한 것과 그다음 한미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유엔 총회 참석한 거는 흥이 많고 근면 성실한 모범 국가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고 그 불법 계엄으로 사실은 전 세계 우리가 좀 부끄러웠잖아요. 그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의미가 컸고 잘했다고 봐야 되고요. 한미 관계는 사실 트럼프 만찬에도 안 갔고 별게 없었죠. 물론 베선트 장관 만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평은 거친 풍랑 속에서 악전고투 선전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죠.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또는 우리나라 때문이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전 세계에 해이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피해 없으려면 전혀 피해 없으려면 사실은 배를 내줘야 돼요. 그냥 포세이돈에게 너 써라. 우린 내릴게. 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이건 외생변수한 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트럼프가 워낙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예측한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만약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장을 찍기에는 이건 너무 뻔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도 저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일단 전제를 하고 예. 현 상황 속에서는 악전고투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안보나 이런 거에서 여권 내에서 의견이 다르는 거는 사실 정세현 전 장관 등이 얘기한 거는 좀 더 세게 갔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정세현 장관은 평소에 존경하지만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국내 여론도 있고 해서 아예 비핵화를 빼면서 그렇게 가기에는 속도나 이런 예. 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들도 거론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한미 관세 협상일 겁니다.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3,500달러 그리고 이제 선불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도 이게 스와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트럼프가 선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도 좀 주목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발언 타이밍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세 협상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세요? 저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다 계산하에 치밀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에 있어서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정치가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응을 또 살피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또 딜 협상을 내거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유엔에 갔을 때 트럼프를 만날 수도 있죠. 뭐 몇 분이라도 만날 수 있는데 만나게 되면 사인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만나서 합시다 이제 선불로. 아야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억지로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아웃복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화수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주는 거를 미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선불. 일단 돈부터 내놔라. 근데 이거는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을 뜯어가는 거지 투자를 받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의 투자라는 이름을 했으면 그 투자에 걸맞는 상식적인 어떤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 거래가 좀 부족해서 사실상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베센트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우리가 투자하는 국가로서 동맹국으로서 좀 존중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뜯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은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는 다들 이견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제가 아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그냥 사인을 하고 지금 막 우리 수출은행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 준비를 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돈 줘. 그 캐피탈 콜이라고 하는데 투자 약속한 사람한테 돈 내세요 하면 45 영업일 안에 돈을 다 낸다는 거예요. 네. 그 준비를 해버렸어. 그냥 했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일본도 했는데 왜 너네는 안 해? 지금 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우리 상황이 이렇고요. 우리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요. 이런 게 통하겠느냐는 일반적인 예상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 고군분투한다는 걸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우리 전략이 어떻게 되겠느냐. 딱 하나 남은 게 제가 볼 때는 통화 수합이라고 보는데 네. 일본하고 미국 간에는 엔화가 그래도 기축통화의 하나니까 뭐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돈은 엔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왜 한국 돈을 받으면서 달러를 빌려주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답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만약 이거를 안 한다, 막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25%로 되어 있는 관세를 15%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에 50%.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처럼.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도 참 어렵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다만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간 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우리랑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 일본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비교구가 있잖아요. 물론 일본이 뭐 1인당 GDP는 우리랑 비슷해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엔화의 위치가 훨씬 다르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일본이 이게 제대로 협상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제 원금 회수 때까지의 수익 배분 비율도 우리랑 얘기하는 것과 일본이 좀 더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했나 싶은 정도. 근데 일본처럼 우리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얘기하신 대로 일단 안보 동맹이 이거에 위협받느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25% 상호 품목 관세를 하더라도 갑자기 기분 나빠 50%로 올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려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그걸 빼고 25%와 3,500억 달러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500억 달러를 안 주는 게 맞다고 봐요. 25% 그냥 내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계산기로는 확실한 이득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기분이 나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우리는 열심히 협상하려고 하고 있어. 제발 우리 좀 어려우니까 도와줘. 이 자세로 해야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물론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해체하자고 그냥 일본처럼 도장을 찍는 건 트럼프가 일종의 3,500억 달러는 보호비 받는 거거든요.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면서 보호비를 받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외환보 유가가 적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받을 수 없고 계산기로도 너무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에이펙 전까지 관세협상 접점을 찾으면 타결 가능하다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았던데 이게 뭔가 여지가 있는 상황인 건지. 실무적으로 그때 그렇게 해야 트럼프가 아펙에 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 뭐 확정을 짓자 도장을 찍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무적인 회담은 지금 충분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때까지 양쪽에서 뭔가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은 앞에 세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 박성태 실장님은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의견이 좀 다른데 대통령실에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처음에 한 2달 전에 트럼프와의 회동에 대해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이에요 라고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2달 동안 지나고 보면 잘된 회담은 아닌 것 같아요. 숙제가 더 많은 회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집권 세력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 대단히 좀 무책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치밀하게 잘 대비해야 되는데 트럼프니까 우리가 이해합시다. 저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뭐 너그럽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동아일보 사설에 이제 토요일자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동아일보도 미국 트럼프의 꼴대 옮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설령에 보면 한국 협상단의 비망록에는 투자펀드 대부분을 대출 보증으로 충당하고 일부만 직접 투자한다고 기록돼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말하는 MOU 초안에는 직접 투자만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동맹국 간의 협상 내용의 신뢰를 깼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 대응에 받아들여서 뭐 그걸 수긍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그 한반도의 에이펙이라는 10월에 열리는 그 변수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에 있어서의 한반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미 하원에서 그 미 장성에게 얘기할 때 감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주한미군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둔의 의미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견제가 존재하는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미국에서는 전략적 자산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에도 전략적 자산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조금 어려운 협상이지만 이런 그 조금은 포괄적인 선불 요구는 철회시켜야 되지 않을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맞습니다. 줄이고 조속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주식이 자꾸 텐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오르면 그래서 또 좋아할 거면서. 그렇죠. 다음 달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참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1억 원 넘는 그림을 주고 공천과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오빠 심부름이었을 뿐이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받은 적 없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특검은 이 연결고리를 풀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김 여사와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 21g 김태영 대표가 여사 취향으로 이완 화백의 그림을 추천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새롭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김건희 씨 취향 판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자 이런 개연성은 어떻게 보세요? 뇌물 의혹의 결정적인 근거들이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상당히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오빠의 심부름으로 현직 검사가 그림을 사다 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도 이 해명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사를 해 보니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사야 되는데 사기 위해서 그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나름 뭐 취향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됐을 거고 그 고리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21g이라는 업체는 우리가 뭐 그 수의계약 통해서 용산 공사하고 했던 거에서 이름을 들었던 업체니까 또 이 대표의 뭐 배우자가 뭐 샤넬백인가요? 그거 바꾸러 갔을 때 바꿨던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김상민 전 검사가 잘 찾았다. 그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았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은 김상민 검사는 그림을 심부름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취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림을 산 게 되니까 전달이 됐다는 건데 여기까지 갔으면 수사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 이 그림을 주기 전에는 이 김상민 검사가 윤건희 부부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2단계 걸쳐가지고 나 선물해야 되는데 그림 좀 뭐 좋아하는지 알아봐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간에 강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는 사업가도 거잖아요. 있고 그 21그램 김태형 대표도 예. 껴 에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림을 주고 윤건희 부부랑 친해졌고 그래서 공천도 막 받으려고 했었고 국정원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도 되고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관매직에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검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검사니까. 아, 네. 자 여기서 요새 검사들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로스코라는 또 작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과정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가 좀 취향을 알아봐달라, 여사 취향을 알아봐달라 강 씨에게 사업가에게 물었더니 강 씨가 21g 대표에게 여사 취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여사가 로스코 작품을 좋아하니 그것과 결이 비슷한 이후한 작품을 좋아할 거다. 이런 정보가 건너갔다는 건데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 이미 김건희 씨가 이 로스코 작품 전시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건 일단 사실로 알려졌던 얘기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종묘 차담회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묘 차담회를 이제 사적으로 그 종묘라는 공간을 운영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로스코 이 작가의 자제분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에서 추천을 해줘서 한국에 왔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사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약간 이런 취지의. 사적 운영이 맞아요. 이 종묘가 종로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고. 아 종로에서요? 그렇죠. 예. 종로에서는 이 종묘라는 부분들은 보호가 철저히 돼야 될 어떤 사적입니다. 뭘 하셔야 되겠네. 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사적이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질 바이든 여사가 소개를 했든 말든 아니라 이 행사의 주체가 코바나 컨텐츠입니다. 코바나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으로서의 대통령실 영부인 행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의 행사를 여기서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적으로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도상으로는 여사가 되기 전에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에 이 로스코 작품 전시회를 열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종묘에서 만났던 그 차담회는 예. 최근인데 그때 이제 질 바이든 여사의 다리로 이제 이 자제분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이제 공식 그러니까 이부속실 행사, 이부속실이 없었으니까 대통령실의 행사가 아니라 본인이 사적으로 이 부분을 코바나 컨텐츠의 행사를 열어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CCTV 다 끄고 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문화재청장의 승인 하에 그 본인들의 실상시 중에 한 명이 그걸 했겠죠. 다리를 놨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적 부분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눌도 규칙도 없이 사실 보면은 그 우리가 속담에서 눈먼 장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다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저는 그 김상민 검사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네. 결국에는 그 그림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느냐가 처음에는 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라고 우리가 해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 김상민 현직 당시 검사는 왜 이랬을까?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줄을 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건희 부부한테. 그 이유는 정치하고 싶어서 공천받고 싶어서. 그때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가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건 김상민 당시 현직 검사는 꿈이 정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에 공천받고 싶어서. 근데 줄을 대고 싶은데 정보가 없네. 정보가 없으니까 이 3쿠션, 4쿠션은 들어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윤건희 부부하고 안 친하니까 결국엔 친한 사람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적이 없으니까 아는 사학가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사학가가 21g 대표를
또 연락을 해서 그 정보를 김상민 전 검사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봐서는 최종 그림의 종착지는 윤건희 부부였을 텐데 그 중에 이 받는 역할을 하는 거는 김건희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의 최종 목적지는 김진우가 아니라 김건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묘 차담회를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은 내 사적 손님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났던 바이든 여사 소개로 만났던 로스코인가요? 네, 로스코 작가. 예. 네, 자꾸 로코스로 발음이 돼서 제가 문화예술의 두뇌가 없어서 로스코 이게 작고하신 화가인데 로스코의 가족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사담회를 가진 거다라는 주장이잖아요. 23년 4월에 사실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이 로스코 잠시만요. 로스코 맞네요. 맞습니다. 로스코. 네. 마크 로스코의 네, 로시라고 가족을 마크 로스코의 가족을 만난 건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23년 4월 27일 주미 대사관 한미 관계 동향 자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전날 질 바이든 여사와 김건희 씨가 친교 행사를 가졌다. 당시 뭐 여사로 썼죠.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함께 관람했다. 돼 있고 이는 예술문화에 대한 바이든 여사의 높은 관심과 이 다음이 중요한데 과거 전시기획자로 활동한 김 여사에 대한 배려로 바이든 여사가 마련한 자리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바이든 박사님 덕분에 마크 로스코의 비공개 작품을 처음으로 보게 돼 뜻깊다. 그러니까 로스코 씨의 가족 크리스토퍼 로스코인데 아들이 근데 이분은 바이든 여사의 손님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가니까 이전에 2015년에 마크 로스코전을 코마다 컨텐츠 했으니 질 바이든 여사가 김건희 씨의 배려로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여사의 이 손님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손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공적 자료인 주미 한국 대사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마치 바이든 여사의 손님이 와서 한 것처럼 지금 김건희 씨께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결국에는 인사청탁을 전제로 뇌물수수를 한 것이 맞다라는 그림이 맞춰지고 있고 이 종묘 사적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 김건희 씨 측의 그런 개인적인 운용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나저나 돌아오는 모레 화요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30일에 실시하기로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던데요. 김용진 의원이 먼저 급발진이라는 평가를 했고 김용민 의원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맞받았고 네. 그리고 청문회 의결된 날에는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나왔었고요. 당내 강경론 그리고 신중론 사이에 지금 비중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말이 조금 더 그 여론과 국민의 민심을 읽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급발진이라는 말을 썼죠. 저는 배지가 없기 때문에 설익었다라고 삽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저도 조희대 이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설익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설익은 거를 잘못 따면은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심지어 관행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 위원장은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원내 지도부가 패싱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패싱됐다 하더라도 원내 지도부가 그 다음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좀 상의 좀 하고 하시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는 답이 없었고 그 다음날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원내 지도부가 들으면 원내 지도부 패싱 잘했어 이러게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권 여당의 지도부 자체가 뭔가 갈등이 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이슈가 아직은 설익었기 때문에 설익은 걸 자꾸 건들면 안에서도 안 좋고 밖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습니다. 수치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까지 지금 파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좀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이라서 김영진 의원의 말을 조금 쓴소리로 약이라고 듣고 좀 방향전환했으면 좋겠는데 김용민 의원은 그래도 동료 의원한테 한가하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의견이세요? 예, 여당 저도 내 분위기? 김영진 의원 얘기가 다 맞다고 보고요. 사실 김영진 의원이 그 발언을 하기 한번 1, 2주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의 난박 이런 것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하셔라라고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욕을 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었는데 그 MBC 인터뷰를 통해서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구도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법부 압박을 하거나 이런 예를 들어 사유내동설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 강경하고 현실적인 게 없고 사실 정무적으로는 역풍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근데 사실 당이나 또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이뤄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앞서 드렸듯이 지금 국제관계는 거친 풍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김영진 의원처럼 좀 더 차분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축이다. 양쪽의 입장이 약간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김영진 의원이나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쪽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김용민 의원은 김영진 의원이 이거 급발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가한 상황인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가한 상황인식 하는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맨 처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어요.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외교라로 미국을 간 사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나쁘끄러운데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려서 자기 몸집 커지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육선부터 시작해서 재선 뭐 이런 분들 4선 이런 분들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내 강경 세력에게 지지를 얻어서 당내 선거에서 뭔가 유리한 위치를 점해서 그다음 뭡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예. 광역자치단체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김용민 의원도 남양주에서 재선이니까 경기지사 생각이 있구나. 그 같은 동네에 김병주 의원도 있구나. 똑같아요 발언 수위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여당이냐는 거예요. 여당 걱정 저는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민주당 잘하라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저희 의석수 없어요 별로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좀 정해주세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죠. 근데 왜 여당 인사도 아닌 박 실장님 저를 보고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방향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제가 뭐 좀 얘기하면 비껴주세요. 윤희석 대변인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강렬한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간에 경선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지 어떻게 대법원장을 판결한 거를 갖고 이렇게 국회 증언대에 세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내년 지방선거 경쟁 때문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대단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걸 우리가 계속 평론하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 소장님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거 보면 예. 이게 설리가서 그런 거예요. 만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야겠다라는 어떤 민심과 여론이 높아지면 장 소장님처럼 비판 못합니다. 네. 당연히 세워야죠. 그렇죠. 이건 국회 권한과 법률에 의한 겁니다. 이게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는 내용들을 털어야 합니다라고 할 것인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 아직 설있고 급발진이라는 주장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 조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된다. 그러면 한줌 구구를 한쪽으로 좀 더 밀어낼 수 있어서 더 넓은 걸 가져갈 수 있고 구국 한쪽으로 밀어나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보수정당도 따로
또 뭘 좀 더 개혁 보수나 이렇게 다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한쪽으로 몰리고 그런 구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의 본선도 아닌 경선을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수나 중도층 마음도 얻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경선은 이길지 몰라도 본선은 더 위험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이 얘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중도나 보수 쪽도 아우를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생각하는 주장들과 당이나 국가를 생각하는 주장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 제가 앞서도 말을 좀 길게 돌려 했는데 저는 이쪽 분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속내말을 네. 그냥 과감없이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직구를 던져주세요. 지금 던졌잖아요. 이기적이다. 제가, 약해. 제가 근데 균형을 맞추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국민적인 불신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적인 불신이 있으니까 이걸 털고 가는 장으로서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을 해라.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명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명분은 건데. 있는데 네. 그 명분을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소소장님. 수준까지 끌어올렸냐 그거죠. 소소장님,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사인 회동설 부분들이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었다면 저는 내일모레 있을 청문회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장 소장님 발언 사장님 컨텐츠. 죄송한데요. 국민이라는 단어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단어가 오늘 맞지. 여론조사가 없죠. 아, 네, 어제 나온 게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이 저는 다 이렇게 이 조이대 여론조사가 나온 거를 보면 네. 뭐 100%의 국민이라고 해야만 국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다면 사실 국회는 민의회 대변을 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게 국회의 권한이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예. 말씀드립니다. 어제 나왔던 갤럽 조사 뭐 자세하게 수치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비슷한 수치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일단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는데 대체적인 시각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견 없으세요?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많은데 역으로 이제 만약에 나오면 민주당이 더 곤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만약 나오면 그 나온다는 것 자체를 민주당이 예상했겠느냐. 그 나온다고 생각하고 청문회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겠느냐. 논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상까지 하는데 결론은 안 나오시겠죠. 왜 그런 기류는 전혀 없어요? 뭐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지는 않고 그것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방금 말씀드린 역으로 나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나오려는 생각을 그분이 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청문회가 두 가지잖아요. 파기환송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사인회동설. 근데 사인회동설은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근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근거가 좀 더 있기 전에는 얘기해서는 좀 안 된다. 대법원장을 근거 없는 얘기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너무 이례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판사들이 내부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절차죠. 말하자면 부른 증인이 나오지 않았던 그 기관에 가서 이 상임 청문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의결로 가능합니다. 없는 거를 하는 건 아니었고 사실상 뭐 내용을 차지하고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법원까지 찾아가서 그 사퇴를 뭐 어떤 그런 시위를 했던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청문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케이스하고는 전혀 달라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임성근 판사 본인 사표 낸 거 사표 수리 안 하는 단계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당신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표 수리해? 이게 녹음이 됐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저희 당이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거 이거는 전혀 다르죠. 저희가 뭐 청문했습니까 그때? 그 얘기하고 달라 자꾸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내용을 지금 얘기하면은 얘기가 한 10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차지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대법원장의 국민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으로 사퇴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하는 본질은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진까지 진행되는 했기 것이다. 때문에 지금 기소가 아직 안 됐을 거야 아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거 가지고 한 거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훨씬 더 불리해질 걸요. 저는 대법원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하세요, 얘기를 그러면. 하시죠. 뭐 하고 있잖아요. 재판의 결과와 판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국회 증언대에 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 갖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를 내는 판사들 다 국회에 불러가지고 증인대에 세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국회가 아무리 입법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런 다른 국가기관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구속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법을 만들거나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출석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장 표명은 해야 되지 않냐. 이 사법부 불신은 한번 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 추후에 대응으로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여론으로 모아질지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랑 보면 저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고, 근데 그 갤럽 여론조사도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크죠. 근데 자진 사퇴를 얘기하는 목소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정치 권력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방식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어림잡아 볼 때는 반반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몰아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권한과 재판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저도 거기에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분명히 헌법에는 재판의 독립, 판사의 독립 다 되어 있잖아요. 임기까지 다 보장되어 있잖아요. 왜 보장해 주겠어요? 정치권의 압력, 여론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주는 건데 자꾸 지금은 이재명 정권 시대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희대 사퇴 그 여론이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거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부는 어쨌든 사법부도 견제를 받는 아, 대상이지 그럼요. 않냐 뭐 이렇게 또 그럼요. 논리를 또 맞습니다.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여야 대치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이 문제가 또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를 놓고 또 맞붙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낯선 광경인 게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빠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불거졌는지 커졌는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그림자 실세다, 뭐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당연직으로 증인 채택되는 거 그거는 뭐 통상 큰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20년 이상 어떤 여러 가지 옆에서 보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을 굳이 참석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삼아 이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자꾸 숨기면 아무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해왔던 대로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억지 쓰고 땡깡 피우고 뭐 안 되는 것만 흔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하루 정확하게 국민 앞에서 얘기해 주면 앞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억울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림자 질서라든지 인사를 전행한다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갖고 자꾸 이렇게 버티는 모습보다는 그냥 나오셔라.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쓰신 땡깡이라는 표현은 위험해요. 띵깡. 그거는 질병의 이름이고 그거 안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어라서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지금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 그러셔서. 얘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안 나오는 관례가 있었던 민정수석 나오라고
정말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한데 이거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그냥 나오는 사람을 안 나오게 한다? 그럼 네. 야당에 대한 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가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나오는 사람을 왜 갑자기 막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괜히 이 사건을 네. 더 커지게 만들어서 전 국민이 김현주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길.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정리가 나와야죠. 됐어요? 안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광고 가시죠. 네, 육해상 개톡의 정치 토크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